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여기 속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그 체크해보니까 덕성 120% 상한 적중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번도 보니까 뭐 상한가 적중했어요. 그러니 여기 따라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네. 그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했는 요 기사 보면, 뭐, 아까도 얼핏 나왔던 것 같은데, ELS, DLS, 저위험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고위험이었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 A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 박살 났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국가에서 만든 채권이니까 손실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화환산 손실만 7조. 금융사고 일어났. 그러니까 만약 이 당시에 팔 때 브라질 국채가 1년 그 연수율이 얼마였냐면 한 20% 이래 됐거든요. 근데 우리 은행 이자율이 2% 3%잖아요. 20%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안에 위험이 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숨어 있으니까 20%를 주는 거죠. 만약 헤아라 가치가 급락할 그런 위험이 안 숨어 있다면 뭐 때문에 브라질에서 어, 환율은 안 변한다라고 치면 브라질에서 국채를 왜 그냥 미국 국채 그 발행하면 2%인데 그럼 하면 3%나 4% 정도 주면 되지. 그걸 왜 20%나 주고 앉아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이 리턴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하이 리스크 그 안에 인발브 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잘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뭔가 잘 이해 못한 사람이 혹시 이 사기를 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가 있는데, 이 헤지 펀드는 망했어요.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헤지 펀드가 왜 유명하냐 하면, 이 상업자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살만 브라더스의 아주 전설적인 채권 트레이더였고요. 그거보다는 이 파트너 보면 로버트 몰턴, 노벨 경제학 수상자, 마이런 숄즈, 노벨 경제학 수상자, 뭐 로젠펠트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MIT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하버드에서 교수 하다가 한 거고 뭐 데이비드 멀린스 이 사람 뭐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 됐어 재무부 차관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빅가이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리스크가 0. 이런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위험했어. 자기들 계산. 그래서 망한 거죠. 어.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매도프 헤지 펀드 사기 사건인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다단계 판매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에 돈을 가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 그랬는데 높은 수익도 따도 그 높은 수익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니까 그게 높은 수익도 아닌데 높은 수익을 줬는데 그 도는 걸 어떻게 줬냐면 이 펀드에서 번 돈값 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그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하면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스닥 있죠 나스닥 그 시장의 위원장이에요. 굉장히 저명 인사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에 투자한 걸 보니까 전부 다 전문 투자자예요. 노무라, BNP 파리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홍콩 샹하이 뱅크, 스티븐 스틸버그, 그다음에 뉴욕 유니버시티.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학이 뭐냐면 뉴욕 유니버시티인데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자기 기금 가지고 여기도 투자해서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이런 많은 회사가 물렸어요. KDB 자산, 하나자산운용, 하나유배 자산운용, 하나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사학연금공단, 아니, 제가 사학연금공단에 가입돼 있어요. 망했어요. 네, 망하고요. 그 다음 한국투자, 대한생 이런 데도 투자가 돈.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하이 리턴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전문 투자자조차도 그 원칙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 이, 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의 내용들을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한국도 매한가지다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이 리스크이면 하이 리턴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이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오히려 수익률이 낮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사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파니까 그러면 월, 아, 1, 월 1.29%. 네. 마찬가지로 월별 변동성으로 계산해봐도 역시 마찬가지 1.4% 정도의 수익을 올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이면 하이 리턴이라고 했는데 하이 리스크이면 로우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지. 이 논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고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ETF인데요. ETF에 이 상위 시총으로 해서 상위 5위를 보니까 상위 5위 중에 보니까 3위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 150 지수 곱하기 2.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5위가 뭐냐면 코스닥 6의 선물 인버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하위에 있는 것들인데 시총으로 하위에 있는 건데 보면 지금 로볼 요 논문 보고 저변동성인 종목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라는 이 결과를 보고 ETF를 발매를 한 거예요. 발매했는데 그 ETF는 전부 다 인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이면 하이 리턴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이 리스크이면 로우 리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아까 우리 저 로또 복권 왜 샀느냐 하면 굉장히 하이 리턴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 투자 성향이 있어서 이 복권 사면 기쁘니까 기쁜 대신에 뭐냐면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고 해가지고 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 운전을 평균보다 잘합니까? 평균입니까? 평균보다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의 남자 운전수의 70%가 자기가 평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30%는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는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진짜가? 아니, 응답한 사람의 반은 평균보다 낫다, 반은 평균보다 못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30%는 자기가 평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 전부 다 평균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미국에는 전부 다 평균 이상의 운전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운전 실력이 평균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코너링을 굉장히 막 빠른 속도로 속도 안 줄이고 막 드라이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탑을 해서 팔고 바텀에서 내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코너링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잃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야기를 이제 이걸 설명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걸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손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1926년에 1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원이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지금 뭡니까? 소형주에 투자하면 연 수익률 한 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보랏빛이 뭐냐면 대형주는 연 수익률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뭐죠? 요거는 장기국채는 한 5%.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주식에 투자하면 저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한 연 3%.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장기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요 차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거는 요 차트의 모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이게 단기국채는 트레저리 빌 하는 게 단기국채는 그래프가 뭐 어떤 것 같아요? 스무드하죠. 그죠? 근데 주식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요때 투자했으면 돈을 잃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좀 위험한 거죠. 대신에, 만약 장기로 투자했다면, 그래도 연 12%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01년,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은 한 8%, 연 8%. 요거는 지금 언제부터 됐어요? 1926년이고, 요거는 1801년, 그러니까 무려 200년 가까이 보더라도 연 8%. 그 다음에 채권은 5%.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은 4%. 예. 어,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에 투자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금은 연 한 3%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에 투자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야기고요. 빨간 게 뭐죠? 빨간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CPI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 1%, 200년 세월 놔두고 보면 앞에는 아까 한 100년 세월, 100년 좀 덜 되는 세월, 요거는 200년 보더라도 그렇다. 금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으로 보면 지금 금이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처럼 보이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언제부터 했어요? 2006년부터 해가지고 해보면 뭐예요? 코스피는 연 5.2%, 그 다음에 아파트는 연 4.3%, 국고채는 3.7%.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 제가 이때 투자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죠? 제가 이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라는 거고요. 반면에 아파트는 그래도 좀 다운이 있긴 있는데 다운이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는 뭐 밑으로 떨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을 따져본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과거 지금 한 20년 동안 놔둬놓고 본다면 별로 한국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은 좋았던 것 같은데 한국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데이터로 보니. 그죠? 다시 미국인데요. 이 샤프 레시오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평균 수익 있잖아요. 평균 수익을 표준편차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 대비해서 위험 1단위당 그 평균이 얼마나 높으냐라고 본다면 사실 주식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장기 회사도 0.93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 1단위당 더 높은 지금 평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단기 국채가 1.13이니까 상당히 위험